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뭔가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도록 선택된 건물 안에 시야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숨기려고 했던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으며 러시아 군인들이 공격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찾아 불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시면에서 소환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하길 원했던 바였습니다. 지옥 작전이 시작되었고 러시아는 이제 그 불지옥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령된 도네츠크의 깊은 곳에는 노보 암브로지브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정착지는 다른 많은 곳들과 함께 러시아가 도네츠크주에 구축한 대규모 연료 저장소와 물류 거점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들은 한때 우크라이나의 공격 범위 밖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날을 대비해 이미 준비했습니다. 노보 암브로지브카의 주요 연료 저장소는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출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시멘트 공장 부지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료는 철도를 통해 공장으로 운송되어 지하 저장고와 지상 탱크 모두에 보관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을 이용해 시설에서 연료를 다시 운송함으로써 이러한 속임수를 유지했습니다. 트럭들은 연료를 핵심 보급 창고로 운반해 도네츠크 내 러시아 공격 부대가 기계화 돌격이나 차량 작전에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은폐는 몇 달간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7월 12일 우크라이나의 제1 아조프 군단은 러시아의 비밀 연료기지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공격해 엄청난 양의 러시아 연료가 불타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격은 노보암 브루지브카를 겨냥한 더 큰 공격의 일부였으며 철도 노선도 손상시켰고 한때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믿었던 물류 거점이 이제는 명확한 표적이 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푸틴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조프 군단은 이번 공격을 지옥작전이라 명명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즉흥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조프 군단이 숨겨진 시설을 찾아 드론으로 파괴한 단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단이 자신들의 행동을 알리기 위해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옥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드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까지 수개월에 걸친 계획과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아조프 군단 대원들은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밀려드는 러시아 정령군을 뚫고 싸워야 했는데 그것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조프 군단 드론 조종사들은 러시아 연료시설 상공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각 비행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콘크리트 공장의 배치도가 작성되어 공격 드론 조종사들이 투입될 때 신속하게 타격해야 할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철도 노선을 포함해 공장으로 드나드는 물류 네트워크도 관찰되고 지도화되었으며 러시아 연료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지원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임무에 완벽한 드론까지 선택했습니다. 바로 AI로 구동되는 호넷 드론인데 지난 몇 달 동안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의 연료 및 보급 트럭을 파괴하며 중거리 타격 범위에서 큰 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번엔 드론들이 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드론은 완벽한 선택이었고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옥작전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계획이 완성되고 선택한 무기가 정해지자 아조프 군단은 공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는 단순히 드론으로 연료 탱커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은 철도 기중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층 타격 작전의 첫 목표는 평범한 크레인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조프 군단이 확인한 특정 크레인이었는데 러시아가 주요 목표인 은폐된 연료 저장소로 이어지는 손상된 철도 선로를 치우기 위해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크레인이었습니다. 크레인을 파괴하면 러시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었고 이 사고방식은 두 번째 목표에도 적용됐습니다. 아조프 군단은 이미 선로에 있던 기관차를 타격하며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철도 접근을 차단하는 연속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손된 기관차는 더 이상 다른 열차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길을 비켜줄 수 없었고 크레인도 작동하지 않으니 선로에서 끌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연료 저장 시설이 다음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조프 군단은 추가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러시아의 연료를 숨기고 있는 시멘트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였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수였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 공장 안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시멘트 공장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라고 자신하던 러시아 군인들은 뭔가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순간, 바로 그때 아조프 분단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착한 드론들은 몇 달 전 지도에 표시해둔 연료 탱크와 철도 노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이전에 감행했던 어떤 공격보다도 예상치 못한 이번 타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서 도네츠크의 주요 연료 저장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연료는 전쟁의 피와도 같습니다. 점령군에 보급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던 물류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1아조프 군단의 무인기 UAV 조종사들이 적의 계획을 바꿨다고 군단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이 도네츠크에 대한 푸틴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연료 공급망 일부는 점령지에서 러시아 본토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도네츠크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작전을 위한 연료를 공급받는데 큰 지연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공격 속도를 늦출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푸틴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공격하거나 보급품을 직접 나르라고 할 만큼 무정합니다. 그들은 그냥 차량 없이 혹은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없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왠지 그게 그다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비밀 연료 저장소를 파괴해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우크라이나의 의도대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이미 러시아군을 괴롭혀온 연료 부족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7월 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물류 파괴 작전으로 인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 30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30km 구간을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계속 감시하며 드론 조종사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군의 물류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인프라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대의 전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군의 기동성이 방해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류도 매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페도로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의 러시아 군인들만이 수십 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도네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가 이제 연료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계속 행군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계획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노보 암브루지브카에서 1년의 공격에 사용한 드론이 있습니다. 앞서 호넷이 이 임무의 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호넷은 최대 150km 깊이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호넷은 전선을 훨씬 넘어 이동 중인 연료 트럭과 같은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노보노반 브루지브카에서는 그런 능력조차 다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연료 저장소는 이동 표적이 아니었고 호넷 사거리 내에 있었습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아조프 군단이 타격한 비밀 시설은 러시아 국경에서 16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호넷들은 여러 번 왕복해도 공격을 수행할 여력이 충분히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호넷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드론은 아닙니다. 호넷은 4.5kg 탄두로 러시아 유조차를 파괴하기에 출근했습니다. 유조차는 비교적 약한 표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폭발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연료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호넷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AI의 활용입니다. 첨단 유도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된 AI 덕분에 이 드론은 제모에 신경 쓰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알고리즘 덕분에 호넷은 표적 탐지와 추적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즉, 아조프 군단이 해야 할 일은 드론에 적절한 표적을 입력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자동화 전쟁입니다. 호넷의 독침을 도네츠크 비밀 연료 시설에 의존하던 모든 러시아 병사들이 이제 막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연료를 숨기려던 시멘트 공장이 불타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네츠크 공장 파괴는 점령지에 연료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와 함께 800km 이상 떨어진 또 다른 시설도 공격해 러시아의 연료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눌러주시면 저희의 1일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조프 군단이 호넷 드론으로 러시아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폭로했다고 밝힌 바로 그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서 드론들이 사마라 주의 시즈란 정유소를 여러 차례 타격했습니다. 그 정유소는 예전에도 공격받은 적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곳은 매년 약 890만 톤의 원유를 연료와 기타 석유 기반 제품으로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일시 중단을 넘어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밀성으로 모든 주요 정제 설비가 타격을 받아 시즈란 공장 생산 능력이 0으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덴 프레스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7월 11일 밤 어느 시점에 시작되어 7월 12일 이른 아침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오전 4시 30분쯤에는 슈퍼노바 플러스와 젤레노바 플러스 등 모니터링 채널들이 이번 공격을 보도하며 러시아 최대 정유소에서 치솟는 불길과 거대한 연기 구름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곧이어 지도의 공격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채널 사이버 바라슈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시즈란 공격은 장거리 FP1 드론을 사용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 드론들이 정유소가 운영에 필수적인 3개의 가공 유닛을 타격했습니다. 채널에 따르면 AVT 5일차 가공 유닛도 타격된 설비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해당 단일 유닛은 시즈란이 연간 처리하는 890만 톤의 석유 중 260만 톤을 차지하며 이는 전체 용량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630만 톤을 처리하는 AVT 6 유닛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장 내 LCH-35 11-600 촉매 개질기에도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치는 휘발유에 필요한 성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주마다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평소처럼 드론 잔해를 핑계로 삼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즈란 정유소 전체가 방금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정유소의 석유 정제 능력 100%가 파괴되었고 러시아가 이 공장을 다시 부분적으로라도 가동하기까지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런 파괴된 정제 설비를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이런 부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조프 군단이 철도 인프라를 파괴하고 도네츠크의 숨겨진 시설에 있던 연료를 파괴한 과정을 원투 펀치라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공격으로 강한 잽을 날렸고 그 뒤에 이어 러시아 연료 공급원 가운데 한 곳에 있던 연료를 날려버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의 전체 공급망, 즉 연료의 원천부터 이를 운반하는 트럭까지 모두 타격하는 다층적인 공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료 위기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고통받지 않는 러시아의 지역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타격이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료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고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료 부족은 많은 러시아인들을 그들의 강력한 보호자라고 여겨지는 푸틴에게 매우 분노하게 만들면서 푸틴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에서는 줄이 몇 킬로미터씩 이어지고 있으며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유기가 바닥나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부 기회를 노리는 러시아인들은 줄에서 자리를 먼저 확보한 뒤 연료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최대 460달러에 팔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족 현상으로 러시아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의 알렉산드르 티토프가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매년 러시아를 방문해 왔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에는 제재와 전쟁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에는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티에토프는 2026년에는 이미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이는 현재의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도네츠크 브로콜리 고잉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료위기 조성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유소에서 줄 서는 평범한 사람들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그들의 공격에 필수적인 생명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생각은 단순합니다. 군으로 가는 연료를 끊으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료 작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제 아조프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해 휘발유와 디젤이 크림반도와 본토의 점령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 은폐된 연료 저장소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EU 옵저버는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조차 주유소에서 연료를 못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계속 강화하면 곧 군인들은 전선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페도로브가 말했듯 연료가 많다면 30km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연료가 부족한 것은 민간인들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군 전체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료 문제로 인해 러시아 군인들은 2026년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24시간 동안 러시아는 약 1,60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프라우다는 보도했습니다. 그 병사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차량으로 가는 대신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전선으로 이동하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는 러시아의 병참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지면서 거의 4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로 인한 연료 위기의 연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푸틴의 전쟁기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도 있습니다. 푸틴은 도네츠크에 조속한 함락을 원합니다. 푸틴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수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푸틴이 도네츠크와 더 넓은 돈바스 지역의 함락을 위해 15번이나 마감 시한을 정했지만 그 대부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마감 시한은 12월 31일입니다. 이전 2026년 3월 31일 마감 시한도 지켜지지 않았고 9월 1일 역시 푸틴이 그 전에 이미 포기한 듯합니다. 마감 시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자지라는 러시아의 현재 진격 속도로는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는데 5150일, 즉 약 14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쯤이면 푸틴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선에서 20km도 안 떨어진 은밀한 저장 시설에서 연료에 불이 붙은 건 러시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속도 저하와 더 많은 병사들이 살상구역을 도보로 이동해야 함으로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의 도네츠크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당분간 도네츠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이 다음 상황을 고민하는 사이 아조프 군단은 전진합니다. 아마도 이미 더 많은 정찰 드론이 하늘에 떠 있을 것이고 러시아가 숨기려 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다음 목표를 탐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주유소의 엄청난 줄에 대해 언급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 총, 칼, 경찰, 그리고 좋게 말할 방법이 없네요. 똥입니다. 현재 주유소 줄은 혼돈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은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저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 소식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